저녁 9시가 넘은 시각, 강민호는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나이지만 백발이 제법 섞인 머리, 그리고 깊이 파인 이마의 주름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중견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민호는 평소와 다른 출구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길모퉁이에 펼쳐진 작은 노점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돗자리 위에는 양말과 수건, 머리끈 같은 자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거든요. 노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건을 정리하는 작은 아이의 옆모습 때문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엄마를 도우려는 듯 작은 손으로 양말을 개고 있었죠. 민호는 왜인지 모를 이끌림에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이럴 수가.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처진 눈꼬리,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점까지. 민호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노점 뒤편에서 한 여인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죠.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민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바로 이수진, 7년 전 자신이 차갑게 버리고 떠난 전처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되감겼죠. 사랑했던 그녀, 믿지 못해 상처 주었던 그녀, 그리고 홀로 남겨두었던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자신을 꼭 닮은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저렇게 서 계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민호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추운 겨울밤 거리 한복판에서 한때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겁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로 숨었어요. 수지는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고 노점 뒤로 물러섰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짐 정리 도와줄래? 수진의 목소리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화려한 사무실에서 성공을 누리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며 아이를 키워왔던 거죠. 그것도 자신을 닮은 아이를 홀로 키워왔던 겁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받은 불임 진단서,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수진이 전한 임신 소식.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죠. 7년 전 봄 강민호는 35의 나이로 중견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둔 성공이었죠. 회사는 날로 성장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가면
사랑스러운 아내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였던 그들의 생활은 누구보다 안정적이었죠. 수진은 민호가 야근으로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준비해 주었고, 민호는 주말마다 수진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생기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 수진이 벚꽃 흩날리는 산책로에서 물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었죠. 딸이면 서연이, 아들이면 서준이 어때? 서쪽 하늘의 석양처럼 따뜻한 아이로 자라라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만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해 5월, 민호는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별 생각 없이 받은 검사였죠. 그런데 이틀 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 정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강 대표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자 수치가 극히 낮고 활동성도 거의 없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자연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강한데.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환경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대표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호는 한동안 병원 복도를 헤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만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화난 얼굴로 달려 나왔어요. 그녀의 두 손에는 하얀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여보, 우리 아기 가졌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믿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니. 오늘 아침에 속이 안 좋아서 검사해 봤는데. 여보, 당신 아빠 될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의사에게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연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요. 여보,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수진이 민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안았어요. 하지만 그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니야, 기뻐, 정말 기뻐.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행복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수진이 임신을 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의심의 씨앗이 그렇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이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건 아닐까?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민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늦게 귀가할 때마다, 심지어 병원에 산부인과 검진을 간다고 할 때마다 민호의 가슴 속에는 어둠이 자라났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럼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의? 민호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수진을 사랑하는데, 수진을 믿고 싶은데 왜 이런 의심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명확했어요. 자신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게 민호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진을 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죠. 수진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의 기쁨에 들떠 있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진의 임신 소식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회사 임원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부사장 박도경이 복도에서 민호를 붙잡았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곧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박도경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민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승진해서 밀려 부사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항상 민호를 시기하는 눈빛이었죠. 고맙네, 도경 씨. 민호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가려는데 박도경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사모님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산부인과 검진 때문이겠죠. 아, 제 아내도 임신했을 때 병원에 자주 다녔었거든요. 박도경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렇겠지 산모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이나 가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던데요. 제 아내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갔었거든요. 박도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수진이 그렇게 자주 병원에 간다는 걸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병원 검진 자주 받고 있어? 응, 선생님께서 초기라 조심하라고 해서요. 괜찮아요. 아기는 건강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자주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흘 뒤 민호의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대표님께서 아셔야 할 진실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민호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수진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부인께서 누구와 자주 만나시는지 아십니까? 진실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민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자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일주일 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남자의 신원은 김태준, 38살. 수진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만 해도 5번이나 만났더군요. 민호는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임신 석 달차였던 수진의 배는 아직 크게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저녁 곧 준비될.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보고서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진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민호 씨, 이건 김태준 산부인과 의사. 당신 대학 동기라며?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간다더니 그 남자 만나러 간 거였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 태준 오빠는 정말 그냥 오랜 친구예요. 산부인과 선생님이셔서 임신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뿐이에요. 조언? 손잡고 웃으면서 민호는 사진을 수진 앞에 내던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건 그날 제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까 괜찮냐고 손을 잡아준 거예요. 오해예요, 민호 씨.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 아이, 내 아이 맞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의사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수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최근 들어 차갑게 대했는지, 왜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하지만 그 오해가 이렇게까지 커져 있을 줄은 몰랐죠. 민호 씨,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아이는 분명 당신 아이예요. 나는 당신 외에 다른 남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 민호가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미 믿음은 끝났어.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 씨, 제발 제발 날 믿어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지는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죠. 임신 석 달 차인 아내를 그렇게 홀로 남겨둔 채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태동을 느낄 시기는 아니었지만 수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민호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요. 민호가 집을 나간 뒤 수지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진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배달되었죠. 서류를 받아든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법정 공방은 석 달간 이어졌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수진의 외도를 주장했고 수진은 끝까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수진에게 불리했죠. 김태준과 자주 만난 기록, 카페에서 찍힌 사진들. 수진이 아무리 그저 친구 사이라고 설명해도 법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재판장님, 이 아이는 정말 남편의 아이입니다. 친자 확인을 해주세요. 수지는 법정에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는 이혼이었어요. 민호는 수진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정황상 수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죠. 임신 5달 차였던 수진은 법정 계단을 내려오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혼 후 민호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졌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죠.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직원도 3배로 늘었습니다. 민호는 성공한 경영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하지만 밤마다 술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거든요. 꿈속에서는 자꾸 수진이 나타났어요. 임신한 배를 감싸고 울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민호를 괴롭혔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차갑게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어.
그녀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민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한편 수지는 원룸에서 홀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병환 중이셨고 친구들은 하나둘 수진 곁을 떠났어요.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수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3kg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여자아이였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안은 순간 수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민호를 닮아 있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이마 한가운데 작은 점까지. 수지는 아이의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민호가 산책길에서 함께 지어주었던 그 이름이었죠. 서연아, 엄마가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도 안 되어 수지는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원룸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편의점, 식당,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죠. 아기를 업고 일했고 틈틈이 수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친정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수지는 빚을 졌죠. 그리고 석 달 뒤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지는 서너 살이 된 서연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이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빚은 늘어만 갔고 원룸마저 내놓아야 했죠. 수진과 서연이는 월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고시원 방은 4평도 안 되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낮에는 청소 일을,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 대신 이웃집 할머니 이경자에게 맡겨졌죠. 수진아,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다. 좀 쉬어라. 60세의 이경자는 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쉴 수가 없었어요. 쉬는 순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서연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수지는 결국 청소 일마저 잃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용역업체가 교체된 거예요. 막막했던 수지는 마지막 선택을 했죠.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점상을 시작한 겁니다. 도매시장에서 양말과 수건, 머리끈 같은 자파를 떼어왔어요. 낡은 돗자리를 깔고 물건을 펼쳐놓았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0원을 벌기 힘들었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짐을 싸들고 도망쳐야 했고 비가 오면 아예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입학금조차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엄마를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양말을 개고 손님이 오면 씩씩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양말 3켤레에 1,000원이에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사랑받던 아내였던 수지는 이제 거리의 노점상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서연아, 엄마가 꼭 너 학교 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수진이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날 밤 이후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초췌한 얼굴과 자신을 닮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다시 그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노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옆에서 양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멀찌감치 떨어진 편의점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9시가 넘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수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돗자리를 접었죠. 둘이 힘을 합쳐 리어카에 짐을 싣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지켜봤어요. 아침 7시면 모녀는 고시원에서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점심때쯤 노점 자리를 잡았죠. 서연이는 학교에 가는 대신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저 김밥 하나만 먹으면 돼요. 엄마도 드세요. 점심시간 서연이가 편의점 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눠 수진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7살 아이가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각 수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는 노점 가까이 다가갔죠.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목 안 말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마셔. 민호는 편의점에서 산 주스를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스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환하게 웃는 서연이의 모습에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주스를 다 마시고 빈 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할 때 민호가 재빨리 말했죠. 아저씨가 버려줄게. 민호는 빈 주스통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스통 입구에 묻은 침은 DNA 검사에 충분한 샘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울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혈액 샘플과 서연이의 샘플을 제출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도를 높이려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3일은 민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밤에는 술을 마셔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만약 내 아이라면?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결과지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죠. 친자 확률 99.99%. 그 문장을 본 순간 민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었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어요. 7년 동안 자신은 무얼 했던 걸까요? 성공했다고, 회사를 키웠다고 자만하는 동안 자신의 딸은 굶주리며 거리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을 들여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죠. 분명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서연이가 자신의 딸일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곧장 7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 정혜진을 찾았어요. 선생님, 7년 전 제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 대표님, 왜 갑자기? 제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정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켰어요. 기록을 뒤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당시 기록이. 뭐가 이상합니까?
검사 샘플 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검사된 샘플은 다른 사람 것이네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백했습니다. 실은 당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의 검사 결과를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달라고요.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표님 회사의 박도경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도경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했던 거예요. 수진과 김태준의 사진도, 익명의 메일도 모두 박도경의 음모였던 겁니다. 민호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신에 대한 혐오였죠.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전 수진을 믿었어야 했어요. 아내를 의심하기 전에 함께 진실을 찾았어야 했죠. 하지만 자신은 오만했고 그 오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민호는 차를 버려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고 골목을 헤매고 공원을 지나쳤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녀를 버렸어.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법정에서 울며 호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예요. 그렇게 외치던 수진을 민호는 외면했었죠.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울 뿐이었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이런 고통은 수진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호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까요? 아니면 멀리서라도 도와줘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고시원이 모여 있는 동네로 향했죠. 며칠간 지켜본 결과 수진과 서연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거든요. 고시원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301호 월세를 제가 대신 내고 싶은데요. 예, 그게 무슨 부탁입니다. 이 돈으로 1년치 먼저 내겠습니다. 절대 제가 냈다는 걸 알리지 마세요. 민호는 현금 뭉치를 건넸어요. 관리인은 당황했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노점 자리도 알아봤어요. 지하철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노점 단속을 면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금도 냈습니다. 이 자리 사용료 1년치입니다. 301번 노점상은 단속하지 말아주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당장 나타나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월세 독촉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어보니 누군가 1년치를 미리 냈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을?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점 단속반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왔는데 말이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 무슨 아저씨?
저번에 주스 사주신 아저씨요. 저기 멀리서 우릴 보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모습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진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민호를 향해 걸어갔죠.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민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월세 당신이 낸 거죠? 노점 단속도 당신이 막은 거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죠.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릴 버렸을 때 난 매일 울었어요. 뱃속의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빌었죠. 왜 이런 아빠를 가지게 했냐고 7년이에요. 민호 씨. 7년 동안 우린 지옥에서 살았어요. 민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서연이가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틸 때 당신은 뭘 했어요? 내가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알아요. 민호 씨 당신이 도와주고 싶은 거, 미안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검사 결과는 조작됐고 사진도 조작이었어. 서연이는 내 딸이 맞아. 수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았어요? 7년 만에? 진작 나를 믿었으면 됐잖아요. 왜 의심했어요? 왜 날 버렸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오만과 불신 때문이었으니까요. 돌아가세요. 민호 씨, 우린 괜찮아요.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수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수진의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멀리서 모녀를 지켜봤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느꼈어요. 민호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가끔 눈이 마주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진작 날 믿어주지 않았어? 수진은 여전히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매일 밤 추운 거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모순된 감정을 수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수진과 서연이는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날씨가 유난히 추웠어요. 서연이는 계속 기침을 했죠. 서연아,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빨리 집에 가요. 하지만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은 급히 해열제를 먹였어요.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수지는 서연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수지는 서연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입원이요? 비용이 얼마나?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고
치료비는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수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전부였죠.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수진은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호로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선입금을 내셔야.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민호 씨, 서연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즉시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수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죠. 서연이는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았어요. 민호는 병실 밖에서 모든 수속을 처리했죠. 특실로 옮겨주고 추가 검사비도 모두 냈습니다. 병실에서 수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아, 이거라도 먹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와 수진 옆에 앉았죠.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다행히 열이 조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민호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잠깐 졸면 담요를 덮어주고 서연이의 이마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7년 전 그 사람 맞나? 닷새째 되는 날 서연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열도 거의 다 내려갔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저씨 전에 주스 사주신 아저씨죠? 서연이가 민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 아저씨야, 이제 많이 나아졌구나. 고마워요, 아저씨.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울었죠. 수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민호는 수진을 마주봤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다 알아냈어. 검사 결과는 조작됐어. 박도경이 돈을 주고 의사를 매수해서 내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했어. 사진도 마찬가지야. 다 조작이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몸이었어. 서연이는 내 딸이 맞아 DNA 검사로 확인했어. 친자 확률 99.99%.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대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그 7년은 대체 뭐였어요? 모든 건 내 오만이 만든 죄였어. 나는 너를 믿어야 했어. 의심하기 전에 함께 진실을 찾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배신당하는 게 무서워서 너를 먼저 버렸어. 민호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와 서연이한테 한 짓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만
알아줘. 매일 밤 너희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 성공했다는 것도 돈이 많다는 것도 아무 의미 없었어. 내가 버린 게 뭔지 이제야 알았어. 수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호 씨 7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돌려줄 수 있어요? 알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속죄하며 살게 해줘. 부탁이야. 두 사람은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만에 나누는 진실된 대화였죠. 아프고 슬프고 후회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이에요. 민호 씨, 그 시간은 누가 돌려주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지난 7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노점에서 떨던 날들,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울던 밤들, 빚쟁이에게 쫓기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죠. 민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없다면 남은 인생을 속죄로 살게 해줘. 수진아, 제발.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그 모습에서 7년 전에 오만한 최고 경영자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보잘것없는 한 남자만이 있었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왜 밖에 있어요? 서연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듯 표정이 밝았어요. 서연이는 무릎 꿇고 있는 민호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죠. 아저씨,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아파요? 민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그 순간 복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고 민호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야.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그럼 이제 아빠가 생긴 거예요? 그래, 서연아, 이제 아빠가 너희를 지킬게. 민호는 서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7년 만에 안아보는 자신의 딸. 작고 따뜻한 체온이 민호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서연이도 민호의 등을 토닥였죠. 아빠, 울지 마요.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았죠. 열흘 뒤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고시원은 너무 좁잖아. 일단 내가 마련한 집으로 와줄래? 강요는 아니야. 그냥 서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린 아직 가족이 아니에요. 서연이 아빠로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알았어. 천천히 가자.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민호는 제일 작은 방을 썼고 수진과 서연이는 큰 방을 함께 썼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출근하기 전 아침을 준비해 놓고 갔고 수지는 집안일을 하며 서연이를 돌봤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이가 그 어색함을 녹여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서연이는 드디어 학교에 입학했어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서연이의 모습에
민호와 수지는 함께 울었죠.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민호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깔깔 웃으며 민호의 목을 감았어요. 아빠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와줄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매일 데리러 갈게.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학교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외쳤죠. 우리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아빠라고 불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민호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서연이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잠든 뒤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천천히 갈게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수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수진아,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민호 씨 다시 시작해요. 재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객은 몇 명 안 되었지만 서연이가 들러리로 서서 환하게 웃어줬어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평생 믿고 사랑할게. 그리고 몇 달 뒤 수진은 민호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생겼어요.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생명.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는 아이였죠.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저도요, 여보, 우리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요. 저녁 식탁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배에 동생이 있어요? 그래, 서연아, 내 동생이야. 와, 난 이제 언니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민호와 수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